돈이 얼마가 들던 상관없다. 무조건 그놈들을 기어이 붙잡아오라우. 김정은이 직접 내린 이 명령 한마디에 북한 전역의 보위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탈북자가 많다지만 이번엔 전혀 달랐습니다. 경계병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감시망을 뚫어 일가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 북한은 이 사건을 단순 탈북이 아닌 반역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망친 남자 박윤철은 김정은 일가의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던 살아있는 금고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통보는 단 한 줄, 아오지로 배정됐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실화. 지금 그 생존 작전이 시작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윤철입니다. 북한에서 노동당 무역지도국 부국장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정착해 살고 있지만 그때 그 일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2018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도 손꼽히는 간부였습니다. 해외 무역을 담당하며 위장 합작회사들을 통해 달러를 벌어들이는 일이 제 업무였죠. 그 돈들은 모두 김정은의 비자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보위부 전용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고 수입 양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전용 운전사까지 있었으니까요. 평양 시내에서도 가장 좋다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2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대동강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아침마다 그 풍경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게 제 일상이었죠. 물론 그 커피도 해외에서 들여온 고급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검은 승용차였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매일 같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평양 시내의 검은 차야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3일째, 4일째도 같은 자리에 있더군요. 차 안에는 항상 2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저 차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내에게 물어봤을 때 아내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계속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커튼 사이로 내려다보면 그 검은 차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차체가 마치 제 목숨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며칠 후 더 확실한 신호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딸깍, 딸깍, 그리고 숨소리. 분명히 누군가 제 전화를 도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말하면 상대방이 대답하기 전에 항상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같은 회선에 접속해서 듣고 있다는 신호 같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럴 때쯤 직장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 간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김 부장이 먼저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회의에 나오지 않더군요. 비서에게 물어보니 개인 사정으로 며칠 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김 부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 부장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다른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그 동료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오지로 갔다더라고요. 아오지.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제 혈액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오지는 북한에서 가장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곳입니다. 한번 그곳으로 가면 돌아오는 사람이 없죠. 회의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농담도 하고 웃음소리도 났는데 이제는 모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회의가 끝나면 모두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아무도 서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한 달 후에는 박 과장이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이 부장이 없어졌죠.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오지 않더니 며칠 후 개인 사정이라는 말만 남기고 완전히 사라지는 거였습니다. 제가 일하던 부서에서만 3명이 사라졌습니다. 20명 부서에서 3명이 없어진 거죠. 남은 사람들은 모두 바짝 긴장했습니다. 누가 다음일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제 참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부국장님, 왜 그러나?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조용한 곳에서요. 우리는 건물 뒤편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계단 밑이었죠.
참모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더니 제 귀에 바짝 다가와서 속삭였습니다. 박 부국장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명단에.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명단.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숙청 명단, 제거 대상 명단. 제 이름이 그 명단에 올라갔다는 뜻이었습니다. 확실한가? 예. 어젯밤 확인했습니다. 부국장님 성함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귀가 웅웅 울렸고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혹시 CCTV로 제 표정을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신경이 쓰였어요. 2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도 들을 것 같았습니다. 집 문을 열었을 때 아내와 두 아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것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8살 딸이 뛰어와서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아이가, 이 가족이 제 때문에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정치범으로 몰리면 가족 전체가 함께 처벌받습니다. 연좌제라고 하죠. 3대가 함께 수용소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사라지면 제 아내도 제 아이들도 모두 끝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는데 아무것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평소처럼 이야기하고 웃었지만 저는 그저 숟가락만 움직일 뿐이었어요. 혹시 마지막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고.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고. 새벽 3시쯤이었을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내려다보니 그 검은 승용차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가족과 함께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살아남아야 한다고. 창밖의 검은 차를 보며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탈출이었습니다. 결심을 한 후에도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8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하는 그 루틴 말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시한폭탄이 똑딱똑딱 돌고 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말이죠.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마주 앉아 있을 때도 혹시 제가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회의인지 생각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평범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이게 마지막 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가장 힘든 건 가족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요즘 말수가 줄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너무 조용해요. 별일 없어. 그냥 업무가 좀 복잡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에게 말하는 순간 저 자신부터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는 더더욱 평범한 아빠여야 했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에서 운동회 해요. 꼭 와야 해요. 막내딸이 제 무릎에 앉아서 말했을 때 과연 제가 그 운동회에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다음 주까지도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 아빠가 꼭 갈게. 약속은 했지만 지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제 이름이 명단에 올랐다는 걸 안 지 2주 만에 저는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더 기다리면 늦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관리하던 위장 무역회사 중 하나에 조선족 출신 브로커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업자였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특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었죠. 평소에도 김정은 체제가 필요로 하는 해외 물품들을 조달해주던 인물이었습니다. 김철수라고 불렀는데 본명인지는 몰랐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명을 쓰거든요. 40대 중반으로 보였고 늘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일하는 사람이니까 양쪽 사정을 모두 꿰뚫고 있었죠.
평소에는 호텔 로비에서 만났는데 그날은 좀 더 조용한 곳을 택했습니다. 평양 외곽의 작은 찻집이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고 구석진 자리에 앉으면 대화를 나누기에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단순한 무역 거래만 논의했는데 이번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김철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이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부국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래요. 앉으세요. 차를 주문하고 잠시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무역 동향, 그런 것들 말이죠. 하지만 그도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요즘 부국장님, 얼굴빛이 안 좋으시네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직설적이었어요. 평소 그의 스타일이긴 했지만 그날은 특히 제 상태를 정확히 읽어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피곤해서 그래요. 그냥 피곤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의 눈은 담담했지만 저는 떨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 상황을 털어놓아도 될까요?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까요? 10분 정도 망설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중요한 말은 꺼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무슨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입을 열었어요. 사실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명단에 올라갔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차잔을 들고 있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도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확실합니까? 제 참모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김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빨리 움직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찾은 겁니다. 가족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함께 가야죠. 혼자 갈 수는 없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시간이 많지 않겠네요. 언제까지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당장 잡혀갈 수도 있고 일주일 후일 수도 있고. 김철수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어떤 방법인가요? 국경 경계병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겁니다. 수면제를요? 저는 의외의 답에 당황했습니다. 수면제라니요. 그런 방법이 정말 통할까요? 효과는 3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그 안에 국경을 넘으셔야 해요. 정말 가능한 방법입니까? 저도 몇 번 사용해본 방법입니다. 물론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보다는 확실해요.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습니다. 수면제로 경계병을 무력화시키고 그 틈에 가족과 함께 국경을 넘는다. 위험하긴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투여하는 겁니까? 술에 타서 주면 됩니다. 북한 경계병들도 가끔 술을 마시거든요. 특히 야간 근무할 때는 더 그렇죠. 양은 얼마나 넣어야 하나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병에 하얀 가루가 들어있었어요. 생각보다 양이 적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사람이 잠듭니까? 3시간은 깊게 잡니다. 깨우려고 해도 안 깨어요. 제 입안이 말라갔습니다. 정말 이 방법을 써야 하나요?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위험성은 없습니까? 혹시 너무 많이 넣으면 적정량만 사용하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면 중간에 깰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위험하죠. 김철수의 말은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성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대로만 하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가족 모두가 끝장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성공하면 자유지만 실패하면 가족 전체가 죽는다는 뜻이었어요.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준비하는데 일주일 정도 필요합니다. 루트 확인하고 시간대 맞추고 준비물 챙기고. 일주일.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과연 일주일을 더 버틸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잡혀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끝이죠.
이 계획 자체가 무산되는 거니까 현실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잔혹하지만 사실이었어요. 김철수가 그 작은 약병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병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인 무게는 거의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의 무게가 제 손목을 짓눌렀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의 미래군요.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약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박윤철이 아니었어요. 탈출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 연락드릴까요? 3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그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죠. 알겠습니다. 찻집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양의 하늘이 유난히 회색빛이었어요. 마치 제 앞날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주머니 속 약병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채지는 않을까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그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며칠 후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빠, 어서 와요. 딸이 뛰어와서 안겼을 때 제 품속의 약병이 딸에게 닿을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면제를 이용한 탈출 계획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았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면 너무 위험한 도박일까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면 해야만 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주머니 속 작은 약병이 제 운명을 바꿀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살기 위한 마지막 작전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김철수와 만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어요. 주머니 속 작은 약병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혹시 누군가 눈치채지는 않을까? 혹시 떨어뜨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김철수는 더 구체적인 것들을 준비해왔습니다. 수면제를 넣을 음료수와 빵이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물건들이었지만 저에게는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이 빵에 가루를 섞어서 주면 됩니다. 맛은 거의 안 나요. 김철수가 작은 봉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말 모를까요? 조금 쓴맛이 날 수는 있지만 술과 함께 먹으면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 조그마한 병 하나가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실행은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말이요. 더 늦으면 위험할 것 같아서. 김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준비를 마저 하셔야겠네요. 가족들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죠. 가족에게 말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가슴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우리가 모두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고,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한다고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2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평범한 일상이 저를 맞았습니다. 아빠 왔어요. 딸이 뛰어와서 안겼지만 그 순간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곧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여보, 저녁 준비됐어요. 아내의 환한 미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후면 이 모든 평화가 깨질 거라는 걸 아내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평소처럼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조용해요. 큰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23세인 아들은 이제 어른이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보호해야 할 아이였어요. 응, 괜찮다. 그냥 업무가 좀 복잡해서. 똑같은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들 모두 거실로 나와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의아해했지만 제 표정이 심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별다른 말 없이 거실로 나왔어요. 가족들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서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과 딸이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고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이제 여러분도 알아야 할 때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위험이요? 큰아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어떤 위험이에요? 저는 주머니에서 그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하얀 가루가 보였어요. 이게 뭐예요? 딸이 물어봤습니다. 수면제예요. 수면제요? 왜 그런 걸? 내 이름이 수청 명단에 올라갔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가족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청 명단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실해요? 내 참모가 직접 확인했어요. 며칠 안에 잡혀갈 거예요. 딸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좌제 때문에 가족 모두가 위험해요. 딸아, 내 이름도 명단에 올라 있을지 모른다. 아내가 비명을 삼켰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큰아들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탈출해야 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탈출이요. 어떻게요? 이 수면제를 써서 국경 경계병을 재우고 그 사이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들이 약병을 보더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실패해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그럼 시도라도 해봐야죠. 거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이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었거든요. 20세인 막내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언제 하는 거예요? 이번 주말이야. 준비할 게 많겠네요. 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밝은 모습은 사라지고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없어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그럼, 해봐요. 아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큰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이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날부터 우리는 탈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역할을 분담했어요. 엄마는 내가 부축할게요. 큰아들이 아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난 아빠 뒤를 따라갈게요. 딸도 자신의 역할을 정했어요. 우리는 손짓과 신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말을 하면 들킬 수 있으니까 모든 의사소통을 손짓으로 해야 했어요. 이렇게 손을 들면 멈춰, 이렇게 하면 빨리 와. 아들이 직접 시연해 보였습니다. 소리 내지 말고 움직이는 연습도 해야 해요. 우리는 집 안에서 조용히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숨소리도 최대한 줄이면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건 수면제를 넣은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이 함께 연습했어요. 빵에 이 가루를 고르게 섞어야 해요. 김철수가 준 빵은 작은 케이크 같았습니다. 그 안에 수면제 가루를 넣고 잘 섞어서 겉보기에는 평범한 빵으로 만들어야 했어요. 색깔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딸이 걱정했습니다. 밤에는 잘 안 보일 거야. 그리고 술과 함께 주면 더 못 느낄 거고. 아내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침착했습니다. 향은 어때요? 제가 냄새를 맡아봤는데 조금 이상했어요. 쓴 냄새가 났거든요. 이것도 술 냄새가 섞이면 괜찮을 거예요. 며칠 동안 우리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수면제 빵 만들기, 조용히 움직이기, 손짓 신호 주고받기. 우린 가족이었지만 이제 서로를 구출할 동료가 되어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전부를 끝장낼 수 있어요. 제가 가족들에게 말했을 때 모두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행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가족 저녁이 될지도 모르는 식사였죠. 평소보다 더 좋은 음식을 준비했지만 아무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말없이 국을 뜨고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눈을 마주치면 서로 격려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은 침묵이었어요. 내일이면 딸이 중얼거렸지만 끝까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같이 살아서 한국 땅을 밟을 거야.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래, 꼭 그럴 거야.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도 잠들지 못했을 거예요. 각자의 방에서 내일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계획이 성공할까요?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잠깐 잠들었는데 꿈에서도 탈출하는 꿈을 꿨습니다. 국경을 넘고 자유로운 땅에서 숨을 쉬는 꿈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족들의 눈빛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강해져 있었어요. 결연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제가 물어봤을 때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우리 가족의 운명을 건 탈출의 날이 말이에요. 작전 당일 아침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3시간 일찍이었어요. 집 안은 조용했지만 모두가 깨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나오는 작은 소리들, 서랍 여는 소리, 옷 갈아입는 소리들이 들렸거든요. 모두 검은색 옷으로 입으세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가족들이 하나둘씩 거실로 나왔습니다. 평소 밝은색 옷을 좋아하던 딸도 검은 스웨터를 입고 있었어요. 아내는 검은 바지에 검은 운동화를 신었고요. 소지품은 최소한으로만 가져가세요. 각자 작은 가방 하나씩만 챙겼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들만 골라서 말이죠. 저는 가족 사진 한 장과 신분증, 그리고 그 소중한 약병을 챙겼어요. 마지막으로 역할 확인해 볼까요? 아들은 어머니 부축, 딸은 아버지 뒤에서 후방 감시, 아내는 절대 소리 내지 않기. 아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며칠간의 연습 덕분에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손짓 신호도 기억하고 있죠? 딸이 손으로 시범을 보였습니다. 멈춤, 빨리, 위험, 안전. 모든 신호가 완벽했어요. 오전 6시, 김철수에게 약속된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월영삼이라고만 보냈어요. 작전 개시 신호였습니다. 3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수신 완료. 이제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와의 약속 장소는 평양 외곽의 작은 공장 뒤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차를 갈아타고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했어요. 가족들, 준비됐습니까? 제가 물어봤을 때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단단했어요. 집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20층에서 내려다보던 대동강 풍경, 고급 가구들, 편안했던 모든 것들.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들이었어요. 이제 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1층에 도착했을 때 평소의 검은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김철수가 준비한 차는 낡은 트럭이었습니다. 뒤쪽 화물칸에 앉아서 이동해야 했어요. 불편했지만 안전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김철수가 운전하면서 말했어요. 트럭이 평양을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사라지고 논밭과 산들이 나타났어요. 가족들과 함께 이런 풍경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평소 같으면 즐거운 드라이브였을 텐데. 그날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빠, 저기 산 너머가 중국인가요? 딸이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아직 멀었어. 조금 더 가야 해. 국경까지는 아직 1시간이 더 남아 있었어요. 오후 2시쯤 도착한 곳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들이 몇 채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김철수가 트럭을 세우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30분 정도면 국경 초소에 도착해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군요. 아들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모두 숨소리까지 조심하세요. 지금부턴 전쟁입니다. 김철수의 말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산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평소 운동을 안 했던 아내가 힘들어했지만 아들이 잘 부축해줬어요. 딸도 뒤처지지 않고 따라왔고요. 30분 후 멀리서 국경 초소가 보였습니다. 작은 건물 하나와 철조망, 그리고 경계병 2명이 보였어요. 저기가 우리가 넘어야 할 곳입니다. 김철수가 가리켜줬어요. 경계병들이 저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수면제 작전이 시작됩니다. 김철수가 가방에서 술병과 안주를 꺼냈어요. 그 안에 아내와 딸이 만든 수면제 빵이 들어있었습니다. 15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동안 여기서 기다리세요. 우리는 초소에서 200m 정도 떨어진 숲에 숨었습니다. 김철수가 혼자 초소로 걸어갔어요. 망원경으로 지켜봤습니다. 김철수가 경계병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술병을 꺼내더니 함께 마시자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춥죠, 동무? 김철수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그러게 말이야. 이런 날엔 술이 최고지. 경계병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좋은 안주도 가져왔는데 함께 드실래요? 김철수가 빵을 꺼내 보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경계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빵도 나눠 먹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 명이 빵을 반만 먹고 멈춰버렸습니다. 이 빵, 맛이 좀 이상한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나요? 아, 그래요? 제가 직접 만든 건데 솜씨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네요. 김철수가 웃으며 넘어갔어요. 하하, 그래도 술안주로는 괜찮네요. 다행히 경계병이 의심하지 않고 계속 먹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아직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혹시 수면제가 효과가 없는 건 아닐까요? 15분 후 경계병 중 한 명이 하품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졸리지? 저도 갑자기 피곤해지네요.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20분 후 두 경계병 모두 의자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잠든 것 같았어요. 김철수가 우리 쪽을 보며 손짓했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였어요. 가족들, 조용히 따라오세요. 제가 속삭였을 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일어났습니다. 초소로 다가가는 30m가 평생 걸었던 길 중 가장 길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나뭇가지를 밟아서 소리가 날까봐, 혹시 경계병이 깰까봐. 초소 앞에 도착했을 때 경계병들이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골이 소리까지 들렸어요. 무전기 차단했습니다. 김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잠든 경계병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코앞을 지나면서 저는 숨도 쉬지 않았어요. 혹시 제 숨소리에 깰까 봐서 말이죠. 아내의 손이 제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딸도 아버지인 제 뒤를 바짝 따라왔고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였어요. 이제 철조망을 넘어야 합니다. 김철수가 절단기를 꺼냈어요. 작지만 날카로운 도구였습니다. 철조망을 자르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뚝! 뚝! 마치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구멍이 났습니다. 하나씩 기어가세요. 아들이 먼저 기어갔습니다. 철조망 틈 사이로 몸을 낮춰서 천천히 통과했어요.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성공적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딸 차례였어요. 몸집이 작아서 비교적 쉽게 넘어갔지만 손등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조금 났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아내가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철조망에 무릎이 걸려서 찢어졌거든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비명을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참았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넘어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안전하게 넘어간 걸 확인하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어요. 첫 번째 철조망 통과 완료입니다. 김철수가 말했지만 표정은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어요. 이제 절반 넘었습니다. 하지만 더 힘들어집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어요. 두 번째 철조망, 그리고 중국 땅까지 산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30분 더 걸어야 해요. 우리는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등과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을 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계속 가요. 딸도 상처난 손을 감싸고 있었지만 투정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작은 상처에도 아프다고 했던 아이가 이제는 군인처럼 참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넘어온 초소가 작게 보였어요. 아직도 경계병들이 잠들어 있을까요? 언제 깰까요?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제가 중얼거렸을 때 아들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빠, 우리 해낼 수 있어요. 그 말이 큰 힘이 되었어요. 가족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가장 어려운 구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 철조망을 넘은 후 우리는 산길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김철수가 앞장서고 저 다음에 아들, 딸, 그리고 아내 순으로 움직였어요. 한 줄로 서서 마치 개미처럼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니 산속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달빛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조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어둠이 우리를 숨겨주고 있었거든요. 발소리 조심하세요. 나뭇가지 밟으면 안 됩니다. 김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산속 나뭇가지 하나하나가 감시자의 눈 같았습니다. 한 발짝 잘못 디디면 툭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 수도 있었어요. 30분 정도 올라갔을 때 김철수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너무 조용해요. 평소 이 시간에는 새소리라도 들려야 하는데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는 듯한 소리였어요. 들렸죠? 김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이 눈을 떴습니다. 이젠 시간 싸움이에요. 수면제 효과가 예상보다 빨리 끝났거나 아니면 교대 근무자가 와서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어쨌든 우리의 탈출이 들켰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들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길을 바꿔야 합니다. 원래 계획보다 더 돌아가야 해요. 김철수가 왼쪽 능선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으로 우회해서 가겠습니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 안전해요. 우리는 방향을 바꿔서 더 가파른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뒤에서 추격해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시간 후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여러 개의 불빛이 산을 이리저리 비추고 있었어요. 추격조입니다. 김철수가 쌍안경으로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몇 명 정도 될까요? 최소 5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보위부 추격조일 거예요. 보위부. 그 이름만 들어도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은 탈북자를 추격하는 전문가들이었어요. 한번 눈에 띄면 절대 놓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죠. 숨을 곳을 찾아야 합니다. 김철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폐건물을 가리켰어요. 저기 옛날 초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안 쓰는 곳이에요. 우리는 그 폐초소로 몸을 숨겼습니다. 작은 콘크리트 건물이었는데 지붕 일부가 무너져 있었어요. 하지만 몸을 숨기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세요. 소리도 내지 마시고. 우리는 폐초소 구석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었어요. 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추격조의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들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발자국 흔적이 있나 확인해봐. 산 위쪽을 더 뒤져보자. 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어요. 혹시 그 소리가 밖으로 들릴까봐 가슴을 손으로 눌렀습니다. 딸이 무서워서 숨소리가 거칠어지자 저는 조용히 딸의 입을 막았어요.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 주세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그때 추격조의 손전등 불빛이 폐초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밝은 불빛이 건물 벽을 훑고 지나갔어요. 우리 머리 바로 위로 말이죠. 여기는 옛날 초소네. 들어가 볼까?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멎을 뻔했어요. 여긴 이미 몇 번 확인했어. 시간 아까우니까 다른 곳 보자. 다행히 다른 사람이 말렸습니다. 그래, 산 위쪽을 더 수색하자.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30분을 더 기다렸어요. 혹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이제 움직여도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가 조심스럽게 밖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이 계속 수색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폐초소를 나와서 다시 산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그림자 속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새벽 1시쯤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압록강이었어요.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죠. 하지만 그 강을 건너는 것이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불빛들이 국경 감시 카메라입니다. 김철수가 강변을 가리켰어요. 카메라가 비추지 않는 구간을 찾아야 해요. 우리는 강변을 따라 30분 정도 더 걸었습니다. 감시가 덜한 지점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여기가 좋겠습니다. 김철수가 멈춰선 곳은 갈대밭 뒤편이었어요. 카메라 사각지대였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야 합니다. 강물을 내려다봤을 때 생각보다 폭이 넓었어요. 그리고 물살이 빨랐습니다. 수영할 줄 아시죠? 네, 다 할 줄 알아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수영을 그리 잘하지 못했습니다. 수영이 아니라 떠내려가듯 가야 합니다. 물살을 거스르면 안 돼요. 김철수가 설명했어요. 옷은 모두 벗어야 합니다. 젖은 옷은 몸을 가라앉게 해요. 새벽 3시, 우리는 강에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어요. 온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됐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가세요. 김철수가 앞장서서 강을 건넜어요. 저는 아내 옆에서 부축했고 아들과 딸이 뒤따랐습니다. 강물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죽음처럼 조용했어요. 물이 온몸을 감쌌지만 저는 그 감촉조차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건너편에 도착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강 중간쯤 왔을 때 아내가 미끄러졌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가 소리치려는 순간 아들이 재빨리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잡고 있어요. 아들이 아내를 부축하며 천천히 건너갔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미끄러지는 순간 우리 가족의 꿈도 함께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있었습니다. 23세인 아들이 어머니를 구했어요. 30분 만에 강을 건넜습니다. 발이 땅에 닿았을 때 그곳이 중국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해냈습니다. 해냈어요. 김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우리는 강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위 때문이 아니라 긴장이 풀려서였습니다. 정말 해낸 건가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래, 우리 해냈다. 제가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가족들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도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우리 가족은 이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날 새벽, 중국 땅에서 맞이한 해돋이가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자유의 첫 번째 아침이었거든요. 압록강을 건넌 후, 우리는 강변에서 한참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젖은 몸을 떨며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유를 얻었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의 표정은 달랐어요. 여전히 긴장된 채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에 제 가슴이 다시 철렁했어요. 여기는 중국이지만 여전히 위험합니다. 중국 공안에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돼요. 송환.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건 죽음뿐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해요. 여기서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김철수가 담요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젖은 몸을 감쌀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30분 후, 보조 브로커가 운전하는 낡은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평양에서 봤던 트럭과 비슷했지만 더 오래된 것 같았어요. 빨리 타세요. 우리는 트럭 뒤편에 올라탔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로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이동했어요. 몸이 더 떨렸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달린 끝에 도착한 곳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폐가였습니다. 지붕 일부가 무너져 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습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여기서 며칠 머물러야 합니다. 김철수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어요. 다음 루트를 준비하는 동안 기다리셔야 해요. 폐가 안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가구는 거의 없었어요. 낡은 매트리스 몇 개와 담요가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비를 피할 수 있고 몸을 누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물과 음식은 내일 가져다 드릴게요. 보조 브로커가 작은 가방을 놓고 갔습니다. 빵 몇 개와 물병이 들어있었어요. 가족들이 매트리스에 앉아서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김철수가 준비해온 옷들이었죠. 크기가 맞지 않았지만 마른 옷이라서 감사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네요. 딸이 마른 옷을 입고 나서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아내가 김철수에게 물어봤어요. 일주일 정도면 다음 단계 준비가 될 겁니다. 다음 단계요? 한국으로 가는 루트를 확보해야 해요.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또 다른 경로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일단 숨을 돌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을 청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었거든요. 가족들도 모두 깊게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철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급한 전화인 것 같았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네. 확실합니까? 언제부터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김철수가 우리를 불렀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불안하게 물어봤어요. 우리를 누군가 팔아넘겼습니다. 팔아넘겼다고요? 같은 네트워크 안에 배신자가 있어요. 중국 공안이 우리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누가 우리를 배신했단 말인가요?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김철수가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빨리 움직여야 합니까? 지금 당장이요. 공안이 몇 시간 내에 여기 올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 당황했어요. 겨우 하룻밤 쉬었는데 또 도망가야 한다니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아들이 물어봤어요. 다른 안전가옥으로 이동해야 해요. 더 깊은 산속으로요. 아내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녀야 하나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꼭 한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내를 달래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은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감시의 그물이었어요. 북한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10분 안에 준비하세요. 김철수가 재촉했어요. 우리는 급하게 짐을 챙겼습니다. 가져온 게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났지만 마음의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폐가를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하루 동안이지만 안전함을 느꼈던 곳이었는데 이제 또 떠나야 했어요. 배신자가 누구일까요? 길을 가면서 아들이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와 연결된 사람 중 하나일 거예요. 생각해보니 무서웠어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 중에 배신자가 있다니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철수 씨도 의심스럽지 않나요?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김철수가 없으면 우리는 중국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새로운 은신처는 더 깊은 산속에 있었습니다. 산장 같은 건물이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같았어요. 여기가 더 안전합니다. 김철수가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언제 또 배신당할지 모르니까요. 다음 계획은 뭔가요? 며칠 더 기다린 후에 한국행 루트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운이 좋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요. 한 달.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또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우리끼리만 의논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김철수가 없는 틈에 말했어요. 아빠, 정말 김철수를 믿어도 될까요? 딸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혹시 우리도 배신당하는 건 아닐까요? 아내가 불안하게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순 없죠.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이제 와서 되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서로를 믿고 조금 더 버텨봅시다. 제가 가족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꼭 한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배신자가 누구인지, 또 언제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중국에서의 첫날 밤은 북한에서보다 더 불안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감옥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텨야 했어요. 진짜 자유를 찾을 때까지 말이죠. 중국에서의 기나긴 숨바꼭질이 끝났습니다. 3개월간의 위험한 여정 끝에 드디어 제3국 연결고리가 확보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김철수가 가져온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한 루트가 생겼습니다.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갑니다. 태국. 그곳이 우리 가족에게는 희망의 땅이었어요. 마지막 이동날, 낡은 승합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현지 연계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안전합니다. 그가 한국어로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끝난 건가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이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순간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달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아들도, 아내도, 저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생의 마지막 울음 같았어요. 절망의 끝에서 찾은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태국까지 가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차를 갈아타고 국경을 몰래 넘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끝이 보였거든요. 태국에서 한국 영사관에 도착했을 때 한국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정말로 살아남았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여러분을 보호하겠습니다.
영사관 직원의 말에 또 다시 눈물이 났어요. 2주 후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특별기였어요. 일반 승객들과는 별도로 운항되는 비공개 루트였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한반도가 보였을 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 아래가 자유의 땅이라니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검은 정장을 입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윤철 선생님, 환영합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지킬 차례입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로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공항에서 나와 한국의 공기를 마셨을 때 그 공기가 달랐어요. 자유로웠습니다. 아빠, 우리 정말 한국에 온 거예요? 딸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첫 번째 목적지는 하나원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었어요. 3개월간 그곳에서 새로운 세상을 배웠습니다. 한국어부터 시작해서 법률, 의료, 금융, 기술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지하철을 처음 타봤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교통수단이 있다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도 신기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놀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이 넘쳐나다니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요로움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다 진짜예요? 딸이 마트에서 신기해하며 물어봤을 때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학생, 길을 물어볼 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시민들. 모든 것이 따뜻했어요.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을 때 저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국정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박윤철 선생님의 경험을 증언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증언인가요? 북한의 실상과 김정은 체제의 실체를 알리는 일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살아남은 이유가 단순히 가족을 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첫 번째 증언은 외부 회의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음성 변조와 그림자 처리를 통해 신분을 보호받으며 증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박윤철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제가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제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은 체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잔혹합니다. 저 같은 고위 간부도 하루아침에 숙청당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줬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숙청 과정, 정치범 수용소의 실상, 해외 무역을 통한 불법 자금 조달 방법까지. 제가 관리했던 위장 합작회사들은 모두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 자금원이었습니다. 관계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입니까?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석탄 수출, 해외 식당 운영, 심지어 사이버 해킹을 통한 자금 조달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이어진 증언 후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증언이 국제 제재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살아남은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몇 달 후 제 증언이 실제로 정책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탈북자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됐다고 했어요. 이제는 나만을 위한 탈출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증언입니다. 그날 밤 한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드디어 한강의 물결을 자유인으로서 바라보게 됐다고. 제 눈이 붉어졌습니다. 가족들도 각자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고 딸은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고요. 아빠, 우리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네요. 딸이 뉴스를 보며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 진실을 말할 시간이야. 저는 살아서 여기서 말해야만 했습니다. 단지 생존을 넘어 세상에 정의를 전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내가 살아온 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과 인권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말이에요. 북한에서 탈출한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시작이었어요. 진실을 전하는 사명의 시작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첫 밤이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창문을 열면 한강이 보였고 밤하늘에는 자유롭게 떠다니는 구름들이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안전한 거죠? 딸이 침대에 누워서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래, 이제는 숙청도 두렵지 않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긴장된 숨소리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몇 달 만에 들어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아마도 자유라는 것이 주는 힘 때문이었을 겁니다. 큰아들이 첫 직장을 구했을 때의 기쁨을 잊을 수 없어요. 아빠, 합격했어요. 아들이 전화로 소리쳤을 때 제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취업이었거든요. 딸도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하게 됐어요. 한국에서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했습니다. 아빠, 제가 의사가 되면 북한 사람들도 치료해주고 싶어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가 자유 속에서 이런 꿈을 키우고 있다니요. 아내는 동네 시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어가 서툴러서 힘들어했지만 상인들이 친절하게 도와줬어요. 여보, 오늘 아주머니가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주셨어. 아내가 신나게 이야기할 때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한강을 따라 산책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강의 물결이 이렇게 잔잔하다는 것을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여기서는 강물도 자유롭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탈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있었어요. 어느 날 동전을 떨어뜨렸는데 한 학생이 주워서 건네주며 미소를 지어줬거든요. 그 작은 친절이 제게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제는 숙청 리스트가 아니라 정착 리스트를 넘겨보고 있습니다. 한국어 수업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한 말이에요. 선생님과 동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몇 달 후 본격적인 증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단체들도 제 증언을 원했어요. 두 번째 증언은 더 큰 규모였습니다. 유엔 관계자들과 각국 외교관들이 참석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인 박윤철입니다. 이번에는 떨지지 않았어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제가 살아남은 이유는 담대하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비자금 관리 시스템, 해외 불법 사업 네트워크, 정치범 수용소의 참상까지 수백 개의 자료보다 제 목소리가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관계자가 말했어요. 선생님의 증언이 이번 유엔 제재 결의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여기 온 진짜 이유를 깨달았어요. 몇 주 후 뉴스에서 북한 제재가 더욱 강화됐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그리고 탈북자 지원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고 했어요. 제 증언이 현실 정책을 바꿨다고요?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계를 움직인 거였습니다. 국제 언론들도 제 증언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신분은 철저히 보호받으면서 말이죠. 북한 고위 간부 출신의 생생한 증언이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의 말을 들으며 제가 해낸 일이 실감났어요. 더 중요한 건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탈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아빠의 증언을 듣고 용기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대요. 딸이 인터넷 댓글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가족은 완전히 한국 사회에 정착했습니다. 아들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 됐고 딸은 의대 진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내는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전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어제는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들어주더군요. 선생님,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언제예요? 한 학생이 질문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한강을 처음 본 순간입니다. 자유롭게 흐르는 물을 보며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오늘도 저녁에 가족과 함께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웃고 떠들며 앞서 걸어가고 아내는 제 팔짱을 끼고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잘한 선택이었죠? 아내가 물어봤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살아남은 진짜 이유는 자유 그 자체보다 이 삶을 나누기 위해서였어요. 한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물결처럼 우리의 새로운 삶도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계속 증언할 겁니다. 자유를 지키는 것은 간단한 선택이 아닙니다. 살아남아 증언하는 것이 진짜 사명입니다. 오늘 밤도 저는 다음 증언을 준비하며 잠들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자유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북한의 진실이 세상에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살아남은 자의 증언은 계속됩니다. 자유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목숨을 걸고 찾아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서 증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 증언이 세상을 조금씩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전직 북한 고위 간부 박윤철입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단순한 탈출담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희망은 존재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지금도 위험을 뚫고 자유를 향해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지지와 증언은 바로 여러분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아직도 어떻게 탈출했냐고 묻는다면 제 마지막 말은 이겁니다. 나는 살아남았고 이제 말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 한구석에 울림을 전했다면 공유와 좋아요, 그리고 구독으로 함께 연대해주세요. 여러분이 있어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